아이패드 에어 4세대 정말 잘 나왔습니다. 프로하고 필기감 비교를 해보고 깜짝 놀랐고요. 스피커 품질도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딱 하나 빼고 전체적으로 되게 만족스러웠는데요. 그 하나가 뭐냐면 휘어볼게요.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2018년도에 애플에서 출시한 제품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여기 있는 아이패드 프로 3세대였고요. 2019년도는 여기 있는 에어팟 프로, 그리고 2020년도에는 여기 있는 이 아이패드 에어 4세대가 아닐까 싶네요. 단 이제 아이패드 프로 3세대하고 여기 있는 에어팟 프로하고는 출시 당시에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적이 없다, 무적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뛰어난 제품이었다면 이번 아이패드 에어 4세대는 아이패드 프로 3세대나 4세대랑 비교했을 때 더 뛰어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가성비 측면에서는 얘가 훨씬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품을 좀 높게 평가하고 싶어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이패드 에어 4세대에 대해서 진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사실 제 와이프 흰둥이님은 원래 태블릿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집에서 제가 테스트하다가 이렇게 안 쓰는 한 10만원 정도 되는 태블릿을 이렇게 평소에 쓰다가 요 아이패드 프로 3세대 출시한 거 보고 나서 말 그대로 눈이 눈이 빛났고 당장 프로 3세대를 대령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금액도 얼마인지 안 보시더라고요. 이 제품을 사야겠다고 결정한 첫 번째 이유는 예뻐서입니다. 뭐 디자인만 보고 전자제품 사냐 라면서 비난하실 수도 있는데 디자인은 첫인상에서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예요. 다만 이 프로 3세대하고 프로 4세대는 거의 100만원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최고급 모델답게 가격이 좀 비싼 편이긴 했는데요. 이 에어 4세대가 마음에 드는 이유는 이 프로 3세대와 디자인이 정말로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액세서리도 호환될 수 있게 뒤에 자석 배치도 똑같이 배치해가지고요. 이렇게 프로 3세대에 있는 케이스가 그대로 호환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단 제가 보여드린 케이스는 자석 케이스라서 그런 거고요. 제품의 두께가 프로랑 비교하면 0.2mm 두껍기 때문에 테두리 전체를 감싸는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호환이 안 되니까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색상은 프로 3세대나 4세대는 실버하고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밖에 선택이 안 되는데 이 에어 같은 경우에는 그 두 색상을 포함해가지고 더 많은 색상들을 선택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제품의 가로하고 세로하고 크기는 프로 3세대나 4세대 그리고 여기는 에어 4세대는 완전히 동일하긴 한데 지금 디스플레이의 크기는 프로는 11인치, 얘는 10.9인치로 0.1인치가 작습니다. 그 말은 딱 보시면 느낌이 오시겠지만 이 디스플레이 옆에 있는 검은색 베젤의 두께가 에어가 프로보다 훨씬 두껍습니다. 프로 같은 경우에는 한 8mm 정도 되고요. 에어 같은 경우에는 9.5mm 정도로 한 1.5mm 정도 두껍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눈으로 그 차이가 바로 느껴질 정도로 차이가 좀 납니다. 두께가 늘어난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잡았을 때 좀 잘못 터치되는 게 좀 적다는 측면에서는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이 디자인 측면에서는 프로가 더 낫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두께를 말씀드렸는데 프로 3세대나 4세대랑 비교했을 때 두께가 0.2mm 두꺼워져가지고 눈으로 봤을 때도 두께가 살짝 두꺼워진 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근데 두께가 두꺼워진 건 좋게 말하면 내구성이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해볼 수도 있고, 그러면 두께가 두꺼워졌으니까 얘 내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기도 하시죠. 제가 원래 이 제품의 내구성 테스트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태블릿 거치대 리뷰를 이렇게 올렸는데 거기 댓글에 보니까 아이패드 프로에서는 저 제품 쓰시면 안 돼요, 계속 쓰면 휘어집니다 라는 얘기가 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구성에 있어서 두께가 두꺼워졌으니까 좀 더 좋아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손으로 휘어본 테스트는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 제품을 이렇게 살짝 만져봤을 때 좀 뭔가 말랑말랑해서 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조금 들기도 하는데요. 제품을 부술 거야 할 정도로 휠 정도가 아니라 그냥 표정 안 바뀌고 이렇게 살짝 휘었을 때 휘어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품을 휘기 전 기준으로요, A4 용지 이렇게 3장을 놔두고 3장을 테두리별로 이렇게 넣어보면 안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제 간단하게 힘을 줘서 한번 휘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컷 편집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휘어볼게요. 자, 살짝 휘어봤습니다. 엄청 잘 휘네요. 그건 3장이 아니라 6장을 해도 12장이죠? 빨리 원래대로 돌려놔야겠어요. 제품이 너무 잘 휩니다. 지금 휘는 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좀 휘니까 디스플레이 쪽이 들려요. 이거 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두께가 두꺼워서 내구성이 좀 개선됐을 줄 알았는데 내구성은 여전히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내구성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사실 지금 아이패드 프로 시리즈하고 에어 4세대하고 가장 큰 차이는 바로 120Hz의 주사율이죠. 뭐 디스플레이가 100니트 어두워진 그런 차이도 있지만 500니트만 해도 밖에 나가서 봤을 때 그렇게 어둡거나 하는 느낌이 없어가지고 가장 큰 디스플레이의 차이는 이 120Hz의 주사율일 겁니다.
유튜브가 120프레임을 지원하지 않아서 1배속 영상에선 차이가 잘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체감이 진짜 크고 슬로우 모션으로 해보면 차이를 확실히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사율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애플 펜슬 반응 속도도 차이가 나는 게 아니냐 하실 수가 있는데 120Hz의 아이패드 프로 시리즈하고 60Hz의 아이패드 에어하고 비교를 해보면 굿노트에서 1배속으로 했을 때 차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점은 4배 슬로우 모션으로 해도 그 차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는데 아이패드 에어 4세대에서 최적화만으로 120Hz 주사율의 반응 속도를 따라왔다는 게 정말 놀랐습니다. 진짜 눈으로 차이를 거의 느끼기 힘들 정도가 됐고요. 다만 굿노트 자체 최적화 문제인지 둘 다 펜 반응 속도가 조금 느려 보여서 순정 필기 앱으로 해보니까 굿노트보다 훨씬 펜 반응 속도가 빠르네요. 다만 지원 속도는 비슷하지만 120Hz가 적용된 아이패드 프로 시리즈에서 조금 더 부드럽게 따라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기 유선으로 꽂아서 충전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애플 펜슬 2세대가 에어에 적용된 것만 해도 좋은데 이번에 애플 소프트웨어 능력은 진짜 칭찬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엔 충전하려다 보면 그 뚜껑을 잃어버릴 일도 많았고 그 뚜껑을 따로 정품으로 구입하려면 또 25,000원이나 내야 됐었거든요. 근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게 됐죠. 다만 이제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애플 펜슬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충전을 자주 할 때 이 부분에 좀 스크래치가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제 와이프가 어디에 떨어뜨리거나 부딪혀가지고 생기는 스크래치인 줄 알았는데 계속 충전을 하다 보면 여기 이렇게 스크래치 생기는 분들이 제 와이프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이건 애플 펜슬에 충전이 되는 자석 부위가 계속 터치되면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런 마감은 좀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이거 다른 분들도 이렇게 좀 생기나요?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성능인데요. 사실 기존 아이패드 프로 4세대에는 A12Z 프로세서가 들어갔었고 이번에 아이패드 에어 4세대에는 A14 바이오닉 프로세서가 들어가가지고 숫자가 아무래도 높으니까 성능이 훨씬 더 뛰어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긱벤치 하나 딱 돌려놓은 거 보고 여기 싱글 코어가 에어가 더 낫고 멀티 코어는 프로가 더 나은데 보통 싱글 코어가 더 중요하니까 아이패드 에어 4세대가 프로 4세대보다 성능이 더 좋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뭐 여기는 멀티 코어 점수 무시하고 요 싱글 코어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픽 테스트를 뭐 어떤 벤치마크로 테스트하게 되면 A12Z가 낫고 어떤 걸로 테스트하게 되면 A14 바이오닉이 낫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런 걸 좀 더 공정하게 평가를 하려면 한두 개의 벤치마크가 아니라 이제 수십 개의 벤치마크를 돌려놓고 어느 게 더 우월한지 비교를 좀 해봐야 되는데 제가 하나하나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뭐 해외에 좀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이런 거 테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공개를 했던데 여기에는 A12 프로세서랑 A12Z, A14 이렇게 세 개를 비교했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어떤 결과에서는 A12Z가 더 낫고요. 어떤 결과에서는 A14가 12보다 떨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결과에서는 A14가 가장 좋기도 했어요. 여기서 긱벤치 최신 버전의 싱글코어만 보면 A14가 월등히 낫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 멀티코어는 또 A12Z가 제가 테스트한 거랑 똑같이 결과가 나온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총 22개의 테스트를 한 결과 A12가 100%라면 A12Z는 120%, A14는 118%로 A12Z가 A14보다 평균적으로 벤치마크에서 조금 더 우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보시면 두 개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둘 다 우월하지 어느 게 더 낫다고 비교하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이제 A14 프로세서가 탑재되는 것 중에 제가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요. 현재 EAP가 탑재된 아이폰 12나 12 프로에서 고사양 게임을 돌릴 때 배터리가 급속하게 닳는 문제가 보고가 되고 있어요. 뭐 성능이 좋으니까 더 빨리 달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배터리 용량이 훨씬 더 작은 아이폰 SE 2세대보다 아이폰 12 시리즈가 배터리가 더 빨리 닳으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A12Z나 A14나 이런 거 성능 비교하는 것보다도 이게 맞으면 이게 더 문제 같습니다. 저도 이걸 직접 테스트를 해보고 싶지만 제가 사용한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배터리를 좀 사용하기도 했고 배터리 테스트라는 게 어떻게 테스트하더라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오래 사용해보고 실사용 유저분들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봐야 돼서 혹시 폰 아레나에서 발표한 이런 벤치마크 결과와 마찬가지로 A14 프로세서에서 이렇게 배터리가 빨리 닳는 문제를 경험하신 분들은 여기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이 제품 고를 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외부 디자인을 보면 스피커 홀이 이쪽에도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반대쪽에도 이렇게 스피커 홀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스피커 홀이 4개니까 스피커도 4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스피커는 2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스피커가 탑재가 돼 있냐? 귀를 이렇게 대고 들어보면 이 볼륨키가 위로 가 있는 거 기준으로 아래쪽에 2개의 스피커에서 조금 더 소리가 크게 들리고요. 아래쪽에 스피커를 막으면 소리가 조금 눈에 띌 정도로 줄어드는데 위쪽에 스피커를 막으면 소리가 전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세요. 게다가 재밌는 거는요 4개의 스피커를 막아도 소리가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아이패드 7세대 같은 경우엔 스피커가 이쪽에 2개만 있고 이쪽엔 스피커가 없는데요 이렇게 막고 안 나고 차이가 정말 확실했어요. 근데 아이패드 에어 4세대는 4개 전체를 다 막아도 소리가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아이패드 에어 4세대에서는 전작에서 그렇게 스피커 홀을 손으로 막았을 때 소리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게 덜 느껴지도록 이 스피커 홀 한두 개 막는다고 소리가 좀 많이 안 줄어들도록 설계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위에 스피커 홀 두 개는 막았을 때 소리가 거의 변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원래부터 이걸 막고 출시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괜히 들기도 하는데,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홀이 위에도 뚫려있고 아래도 뚫려있고 라면 좀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색깔이 지금 이래가지고 얘가 에어라는 게 티가 나지, 스페이스 그레이나 실버 같은 경우에는 이걸 에어라는 걸 디자인만 보고 알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스피커까지 그렇게 두 개로 막아버리면 확실히 겉으로 봤을 때 에어라는 게 티가 많이 나니까 약간 그런 점에서 프로랑 비슷하게 스피커 홀을 4개가 뚫어놓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에어 4세대가 프로랑 비교했을 때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이크예요.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상단에 마이크 홀 2개, 그리고 여기 전면 카메라 옆에 마이크 홀이 또 있고요, 여기 측면에 마이크 홀 하나, 카메라 밑에 마이크 홀 하나 이래가지고 총 5개의 마이크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이패드 에어는 후면 카메라 밑에 마이크 홀 하나가 있고요, 여기 바로 위에 여기 마이크 하나, 이렇게 총 마이크가 2개 있어요. 사실 태블릿에서 마이크 5개 녹음할 때 그렇게 많이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 빼면서 원가 절감한 거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보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안 그래도 요즘 마스크 많이 쓰다 보니까 페이스 아이디보단 터치 아이디가 조금 더 실용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예전처럼 이렇게 홈 버튼에 터치 아이디가 적용되면 디스플레이의 공간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저는 그런 방식의 터치 아이디는 별로 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이패드 에어 4세대는 요즘 코로나 시대에 맞춰가지고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터치 아이디가 여기에 탑재가 됐죠. 제가 터치 아이디를 좀 사용해보니까 이렇게 세로로 뒀을 때 검지나 엄지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로로 놓고 쓸 때 오른손만 등록하지 말고 옆으로 돌렸을 때도 이렇게 왼손을 쓸 수도 있으니까 이 손가락 4개를 등록해 놓고 사용하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터치 아이디가 생각보다 편리한 점 중에 하나가, 페이스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잠금이 잠겨 있는 상태에서 페이스 아이디로 얼굴을 풀고 이 잠금을 풀려면 또 한 번 이렇게 밀어줬어야 됐거든요. 근데 터치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잠깐 대면은 잠금만 풀리긴 하는데, 이 터치 아이디 부분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잠금이 해제되면서 바로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한번 이렇게 드래그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터치 아이디가 되게 편리해요. 물론 이제 겨울에 장갑 끼면 터치 아이디 안 되니까 페이스 아이디가 낫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장갑 잠깐 벗고 나서 터치 아이디를 하시거나요, 아니면 요즘 터치되는 장갑도 많으니까 밑으로 올려가지고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아이패드 프로 3세대는 이렇게 후면 카메라 하나, 전면 카메라 하나 2개지만 아이패드 프로 4세대 같은 경우에는 후면 카메라 2개, 여기 라이다 스캐너도 있고 위에 플래시까지 이렇게 있죠. 근데 에어는 후면 카메라 2개까지도 필요 없고 플래시도 필요 없고 라이다 스캐너도 필요 없고, 그렇게 잘 안 쓰는 그런 카메라들을 빼서 원가를 절감한 거 전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난 태블릿 카메라 많이 써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할 말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으로 카메라 찍어가지고 바로 그 위에다 필기할 거 아니면 거의 안 쓰거든요. 그리고 카메라 내부 기능들도요, 여기 프로를 보면 인물 사진 모드가 이렇게 따로 있고, 그 인물 사진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인물 조명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 에어 4세대 같은 경우에는 인물 사진 모드가 없죠. 인물 사진 모드로 전환하게 되면 전면 카메라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예전에 전면 카메라에서 페이스 아이디 하면서 이런저런 센서가 있어가지고 그런 걸 보조로 도움받아가지고 이런 인물 모드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에어 4세대 같은 경우는 페이스 아이디가 아니라 터치 아이디니까 그냥 그런 거에 있어서도 과감하게 원가 절감을 한 거로 보입니다. 원가 절감을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원가를 낮췄으니까 잘한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태블릿에선 사실 무게가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에어 시리즈가 프로 시리즈랑 비교했을 때 무게가 더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에어잖아요. 프로 4세대 11인치랑 에어 4세대랑 비교를 하면요, 13g이나 가볍고요. 이거는 프로 4세대가 카메라가 무거우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요 프로 3세대랑 비교해도 무게가 10g이나 가볍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보면 에어가 가볍다는 게 느껴져요. 다만 이제 용량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 프로 4세대가 128기가부터 시작하는데 아이패드 에어 4세대는 64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128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건너뛰고 256으로 가가지고 가격이 64기가 같은 경우에는 779,000원, 256기가는 979,000원. 요런 용량 장난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건 조금 아쉽네요. 까면사에서 이런 거 보고 배울까봐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출고가 기준으로 70만원대, 전 쿠팡에서 사전 예약까지 해가지고 8% 할인까지 받아가지고 가격적으로는 사실 크게 뭐 불만은 없습니다. 오히려 가격에선 대만족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 있는 아이패드 에어 4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사면의 베젤이 동일한 디자인의 아이패드에 옆에 애플 펜슬 2세대도 이렇게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70만원대부터 시작한다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성능도요, 프로 4세대랑 비교했을 때 어느 게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할 정도로 차이가 별로 안 나고요. 태블릿에서 잘 쓰지 않는 카메라에서 원가 절감하고요. 마이크 빼가지고 원가 절감하고요. 플래시도 뺐고요. 스피커도 4개에서 2개로 줄였지만 막았을 때 소리 차이가 별로 나지도 않고 이렇게 가로로 놨을 때 스테레오 스피커로 쓸 수 있다는 점도 좋고요. 그리고 진짜 환경 보호를 위해 가지고 여기 USB-C 타입 케이블로 충전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고속 충전 어댑터 지원하고요. 고속 충전 케이블도 주더라고요. 그리고 60Hz의 주사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 펜슬 사용했을 때 120Hz의 아이패드 프로급 반응 속도를 보여주는 것도 놀라웠어요. 다만 이제 프로는 프로고 에어는 에어입니다. 전면 디스플레이의 베젤의 두께에서도 차이가 나고 120Hz 적용되고 안 되고는 웹서핑을 하거나 화면 스크롤할 때는 확실히 그 차이가 나긴 났고요. 뭐 스피커의 개수도 그렇고 작으면 조금 여유가 있다면 프로로 가는 게 확실히 정답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내구성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에어가 좀 두꺼워지면서 좀 많이 개선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아이패드의 내구성은 조금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제품이 부디 처음부터 안 휘어있길 바라고요. 안 휘도록 조금 많이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잠깐 휘더라도 저처럼 반대로 이렇게 휘면 되니까 나중에 사용하다가 휘었다고 너무 당황하시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아이패드도 배터리도 그렇고 좀 더 많이 써보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댓글로 궁금한 거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